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을 모시고 김상욱 교수님께서 최근에 낸 김상욱의 양자공부라는 책을 놓고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물리학을 배우면 과연 밥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YG가 막 밥벌이 할 수 있다. 실제로 물리학과 나와서 뭐 실제로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실제로 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이야기가 또 잠깐 나왔는데 그 고리가 뭐냐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학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 수학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죠, 물리학은. 그 물리학의 언어가 수학이죠. 그- 수학을 사용하는데 별로 다들 겁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수학과 못지않게 수학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럼 물리학에서? 수학과의 수학과 물리학과의 수학은 굉장히 달라요. 오. 사실 물리 쪽에서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수학과에 가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 쪽의 수학은 수학자들이 보기엔 응용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활용할 여지는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과를 가는 것보다는 수학을 좋아하는데 물리학과를 가는 게 낫습니까, 그러면? 낫다는 게 어떤 뜻이죠? 아니 그냥 우리 저 세속적인 의미에서 먹고 사는데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물리학자 되게 물리학과 교수님들은 그럼 물리학을 전공해야지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글쎄요. 저는 항상 그 사람이 뭘 하고 선택하고 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 근데 이제 김상욱 교수님을 비롯한 물리학자들이 이제 수학을 평소에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은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술이 좀 많이 취하셨어요. 물리학자들이랑 같은 술자리에서. 근데 약간 이제 시니어 물리학자 한 분이 좀 약간 횡설수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김상욱 교수님께서 갑자기 그분한테 적분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술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그래서요? 이거 풀어보라고. 응. 근데 당연히 어버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취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에 과연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만취 상태가 아닌지를 그 적부 문제 풀면은 운전해도 되는 거야? 아니 운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괜찮다. 아직까지는 술을 좀 더 하거나 혹은 혼자서 집에를 가도 되는 상태고 그게 아니면은 많이 취하셨네. 큰일이네. 딱 김상욱 교수님이 딱 그러셨어요. 대답을 잘 못하고 어버바하니까는 김상욱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많이 취하셨네. 큰일이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또 그런 식이면 YG나 JYP는 언제나 만취 상태인 거죠. 아니 그리고 또 다른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뭐 그때도 이제 약간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자리였었는데 이제 어떤 친구가 문과를 나온 친구였는데 자기는 이제 문과를 나와서 대학에서 이제 그 경제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미분을 공부를 했지만 적분은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김상욱 교수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니 미분은 공부하고 미분은 알고 적분은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듣기에는 로미오는 알고 줄리엣은 모른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자, 술자리에서는 그렇게 재미난 얘기 많이 하시는군요. 네. 방송에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양자 공부. 책 제목이 양자 역학이 아니라 양자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양자 역학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할까 봐 이렇게 붙이신 거겠죠? 사실 책 제목은 제가 관여하지는 않았었어요. 원래 책 제목이나 표지는 기본적으로 출판사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아마도 재작년에 나왔던 이제 책을 염두에 둔 게 아닐까라고 좀 추정을 할 뿐인데. 예, 재작년에 나와서 꽤 많이 팔린 책이 과학 김상욱의 공부. 과학 공부라는 아마 책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그 것 같아요. 연장선상에서 저는 그래서 김상욱의 양자 공부 괜찮은 것 같아요. 과학 공부, 양자 공부 그리고 이제 좀 나오면 뭐 역학 공부 같은 것도. 전자기 공부, 네, 전자기 공부 이런 것도 좀 시리즈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김상욱의 여자 공부 이런 책 내면은 더 잘 팔릴 것 같긴 한데. 그걸 왜 책을 쓰나요? 네. 혼자 알고 있어야 돼. 궁금해하는 남자들이 많거든요.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네네. 자, 양자 역학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아까부터 던지고 싶었으나 무서워서 못 던진 질문을. 아까 저기 전 시간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학문이 역학이라는 학문인데, 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뉴턴 역학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으로 설명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네. 어떨까요? 일단 물리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아까 되게 오만하다고 하셨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는 학문인 건 맞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근데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 철학이 하나 있는데 세상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냐면은 그것의 운동을 분석해서 즉 모든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움직인다. 그렇죠.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체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이 빛 이런 것도 이제 전자기파의 운동이고 심지어 지금 이제 우리가 인간의 의식까지도 뇌에서 움직이는 어떤 이온들의 운동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점이 현대 과학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으로 기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틀로 세상을 보는데 그걸 완성시킨 사람이 뉴턴이죠. 뉴턴이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분 방정식 수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보인 건데 그 이후에는 계속 이 이론을 여기저기 확장하는 일이었어요. 여기저기 적용하고 뭐 이걸로 움직이는 비행기도 만들고 뭐 자동차도 만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과 좀 관계가 없는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질문은 뭐였냐면은 세상 만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오래된 질문이죠 철학에서. 그래서 뭐 옛날 철학자들은 뭐 불로 되어 있다, 물로 흙으로 되어 되어 있다. 있다. 뭐 네. 사원소설도 있고. 네. 하지만 이제 화학자들의 도움으로 이제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서는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눈에 아마 주위를 둘러보시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원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위대한 과학적 사실 중에 하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원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 것들이지만 뉴턴 역학으로 기술될 수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뉴턴 역학은 모든 것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니까. 원자도 어쨌든 간에 세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존재하는 것이죠. 것이니까. 예, 이것들이 모인 것들은 다 그 뉴턴 역학으로 기술되니까 이것들도 당연히 뉴턴 역학에 따라 기술돼야 한다고 믿었는데 문제는 이제 20세기 초에 이 원자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들의 운동을 분석하다 보니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모여 있는 건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되는데 정작 그 모여 있는 것에 근간이 되는 원자는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이상했다고 한 거고 제 책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나중이 되면은 왜 우리가 뉴턴 역학으로 이 작은 세계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거지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더 올바른 마치 우리가 지금은 지구가 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태양이 돌지 어떻게 지구가 돕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인 거예요. 생각을 뒤집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뉴턴 역학이 적용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식의 이쪽에서 운동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뉴턴 역학 체계로 들어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뉴턴 역학 더 나아가서 서양의 철학 자체를 다 뒤흔들어요. 철학의 논리학을 다 깨는 그런 새로운 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예 새롭게 분야를 만들어서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여기는 원자고 원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돌지 태양이 돌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에서 이 지구가 돈다고 하거나 태양이 돈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뉴턴 역학은 뭐 커다란 물건들의 어떤 움직임을 이해하는 학문이고 양자 역학은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원자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둘 다 맞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맞나요? 그 거시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의 물리학이 뉴턴 역학이라면 눈에 안 보이는 미지 세계에 별도로 그 동네가 돌아가는 원리, 그 동네의 물리학은 역학은 양자 역학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제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질문 던졌는데 그럼 고시 세계와 미시 세계의 구분은 도대체 어떻게 바로 되는 그거죠. 거냐? 그러니까 아니 그 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머리카락보다 작으면 미시 세계고. 아니 저는 이제 그 물리학 근 30년 전에 이제 대학에서 조금 배우면서 어렴풋하게 그냥 갖고 있던 생각이 그냥 이 물리학이라는 그 역학이라는 원리가 크게 두 가지쯤 있는 거야. 아니 큰 세계와 작은 세계. 역학은 따로 있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빛이 이제 파동이냐 입자냐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길게 설명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서 그렇던데요. 사실 그냥 두 개의 이론이 있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처음 시작은 이제 물리학자들의 미적 감각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뒤에 가서는 더 심오한 뜻이 있었죠.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뉴턴이 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물론 운동 법칙을 찾은 거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유명한 뉴턴의 사과 네. 사과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한 건데 뉴턴의 사과 문제에서는 그 사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누구나 다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네, 그렇죠. 저게 몇 떨어질까? 사실 뉴턴도 언제나 그랬을 리는 없어요. 당연히 언제나 먹고 싶다고 했을 텐데 이제 어느 날 왜 떨어질까를 고민했을 텐데 그 사실 그 질문에 더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상할 수 있지만 더 이상한 거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질까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지만 하늘에 있는 저 달, 별들은 천상의 물체들이고 사과는 지상의 물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법칙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물체인 사과는 떨어지고 천상의 물체는 안 떨어지는 거죠. 안 지상의 떨어지고 물리학이 있고 천상의 천상의 물리학이 물리학이 있구나. 네. 근데 뉴턴이 했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바로 천상의 물체들도 역시 똑같은 중력을 작용하고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 달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 네. 책에도 많이 써서 그 얘기는 재밌으니까 한번 설명하고 갈까요? 달이 떨어지고 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 달이 왜 안 떨어질까가 잘못된 질문이었던 거죠. 달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달과 지구 사이에는 지구와 사과와 마찬가지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 네. 중력은 서로 당기는 만류 인력이라고 부르듯이 네. 당기는 힘이니까 달도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거든요. 그 지금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문이 잘못됐다고 뉴턴이 생각한 거예요. 달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땅에 닿지 않을까? 떨어지면 땅에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떨어지지만 땅에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야구공을 제가 언제나 비유를 드는데 야구공을 제가 손에 들고서 땅으로 그냥 손을 딱 놓으면은 공이 아래로 일직선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자유낙하라고 부르죠. 네네. 네. 근데 이제 야구공을 이제 앞으로 집어 던지면 날아가면서 포물선 운동을 그리고 날아가다가 떨어지죠. 그렇죠. 점점 세게 던지면은 더 멀리 날아가요. 그렇죠. 하지만 결국은 떨어져요. 언젠가 떨어지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공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땅바닥이 같은 속도로 밑으로 꺼지면 그러면 땅에 닿지 않을 수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같은 속도로 꺼지면 영원히 같은 거리가 유지되겠죠. 계속 거리가 유지되면서 네. 그렇겠죠. 그럼 지구가- 안 떨어지겠죠. 이제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돼요. 자, 공을 제가 아까 같이 앞으로 던졌는데 만약에 지구가 평평하다면 아무리 세게 던져도 언젠간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겠죠. 근데 지구가 이제는 둥글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구가 둥근데 공은 직선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지구가 둥글어서 아래로 꺾이는 정도가 마치 땅이 꺼지는 듯이 그 꺼지는 정도와 같은 비율로 꺾이면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러면 공은 떨어지지만 땅에 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뉴턴의 생각이에요. 실제 그렇고요. 맞는 거죠, 그게 그 생각이. 실제 맞는 그래요. 거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다. 여기 이 순간에 우리가 천상의 법칙과 지상의 법칙, 천상과 지상을 하나로 통합했다. 그래서 뉴턴의 중력 이론이 위대한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군요. 우리가 야구공을 극단적으로 빠른 속도로 던질 수 던지면 있다면 땅에 닿지 그러면은 않고 영원히 돌 수도 있다는 그게 거죠. 인공위성이죠. 그렇네. 그 인공위성이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인공위성을 그 속도로 우리가 쏘아서 충분히 지구 주위를 돌 만한 속도로 가속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하늘에 떠서 계속 궤도를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버티를 보면은 그런 거구나. 저기 우주에서 도는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어마하게 빠른 사실은. 속도로 돌아야 예. 돼요. 네. 그 인공위성은 동력이 없이 그냥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데 궤도를 돌고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초기 속도가 처음에만, 필요하니까 네. 처음에 속도를 주고 물론 지상에서는 또 마찰이라는 게 있어서 속도가 줄어들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마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기에만 속도를 충분히 주면 그 다음에는 아주 오랫동안 거의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한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을 아주 훨씬 세게 던지면 그게 일본까지도 갈 수 있고 미국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다가 점점 점점 더 빨리 멀어다가 던지면은 내 뒤통수를 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돌아가지고. 뒤통수 위로 그냥 날아가서 계속 돌 수 뒤통수를 있는 칠 때 내가 것이고. 싹 피하면 이제 계속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 같이 돌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 따라서 지구는 태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야. 일단
양자역학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재미난 얘기들이 책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네. 아까 같이 미시 세계를 기술할 때는 양자역학, 거시 음. 세계를 기술할 때는 고전역학으로 하면 어떨까? 아주 좋은 생각이지만 이제 그걸 보는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이건 뭔가 문제가 마음이 있다. 불편하다고 느낄 거예요. 아. 예. 왜냐하면 우리 몸도 원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물리학과 지상의 물리학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거시 세계의 물리학과 미시 미시세계의 세계의 물리학이 물리학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게 마음에 불편하다는 것이 이 물리학자의 미적 감각인데 네. 근데 같은 걸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양자역학이라는 게 등장을 했잖아요. 또 양자역학은 언제 등장한 겁니까 양자역학은? 그뭐 연도를 딱 집어 말하기 힘들지만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전에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다 깨트리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나온 게 1900년 막스 플랑크가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과 달리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 그때부터 시작된 양자 혁명이 종결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양자역학이 괴상하지만 저렇게 해야지만 될 것 같아라고 대충 동의가 된 게 1927년. 27년. 한 27년여 동안의 혼란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방정식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떤 형태가 완전히 만들어져서 제한된 것이 1925년 정도고요. 그 해석이 26년에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25년, 26년, 27년 그때죠. 그 전까지는 혼란. 그러니까 한 혼란의 20, 상황. 한 6, 7년 경에 일단 양자역학의 틀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한 90년 흘렸잖아요. 네. 그 사이에도 계속 뭐 또 치고받고 싸우고 뭐 바꾸고 뭐 근데 그랬던 것 같지 그런 않아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나오지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한 게 그 25년, 26년 그 즈음에 그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굉장히 또 걸출한 과학자와 슈레딩거라고 하는 걸출한 과학자가 독립적으로 식을 하나씩 내잖아요.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방정식이다. 근데 결국에는 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똑같이 양자역학을 기술하는 방정식이다라고 과학자들이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양자역학은 끝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양자역학은 끝난 거라고 이 책에서도 나왔다는 게 그 끝났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수학적 형태가 완비가 돼서 그것을 이용하면 누구든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동일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과학 이론으로서는 완성이 된 건데. 그러면은 그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컴퓨터 화면을 만들고 컴퓨터 반도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형광등을 만들고 등등 양자역학을 응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화학 시간에 배운 그 1s 오비탈, 뭐 2p 오비탈 왜 그게 그런 모습인지를 슈레딩거 방정식이 주죠. 그래서 그러니까 분자들의 결합, 이외 공유 결합 이런 거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형태가 됐다는 뜻은 이제 누가 수학이 참 아름다운 언어인 것이 다른 인간의 언어와는 달리 여기는 중의성이 없거든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오해를 일으킬 염려는 없어요. 근데 네.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러면 이건 맥락과 상황에 따라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수학으로 완별됐다는 뜻은 누가 쓰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과학 이론서는 완성이 된 건데 계속 이제 책의 내용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 양자역학이 다른 것과 다른 것이 그 다른 과학 이론과 차별을 갖는 것이 형태는 만들어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물론 그러니까 방정식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응용까지 다 가능하는데 그러니까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쓰라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인데 그 해석대로 하면 다 되는데 그 해석이 의미하는 바를 놓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그 지시문이. 그러니까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그러게. 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우리 근해 공식 다 나와 있고 모든 2차 방정식은 그 근해 공식에 넣으면은 답을 구할 수 있고 그 답을 가지고 X 검산해 보면 다 맞는데 네. 근데 왜 도대체 이 2차 방정식이 그렇게 근해 공식이 왜 맞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수준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해석이 이상하다는 건데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또는 이런 것들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장 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괴상하지만 또 양자역학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중첩. 네. 드디어 전문 용어가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라는 표현으로 안 되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돼서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양자역학적인 이런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저는 너무 커서 안 되지만 네. 원자가 할 수 있는 짓을 제가 할 수 있다면 제가 한순간에 지금
여기 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제 의자와 옆에도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이 두 개의 의자에 동시에 앉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인간한테는 이런 상황을 설명할 언어조차 없어요. 그렇죠. 하나의 물체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여기에 있거나 저기에 있거나 이런 표현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동시에 두 곳에 있는 음.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자기가 동시에 두 군데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약을 주죠. 그렇죠. 미쳤구나 이러면서. 근데 양자역학 개념에서는 그게 가능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게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더 설명이 안 그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가 이해 안 된다고 이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뭔가 불완전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대표 주자였잖아요. 그 모든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물리학의 슈퍼스타 아인슈타인이 사실 양자역학이 처음 탄생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작 이제 양자역학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 완성된 형태를 놓고서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루 종일 양자역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상대성 이론을 점검하고 있다.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네, 있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도 난 양자역학 이거 뭔가 이상하다. 틀린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틀리진 않죠.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는 괜찮은데 이 해석 방식에 문제가 있고 해석을 못 믿겠다. 그런 이상한 해석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더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거를 마저 찾아내면 양자역학도 뉴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우리 경험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숨어 있는 뭔가를 더 찾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숨은 변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숨어 있는 무슨 변수를 몰라서 그렇지. 양자역학을 부정했다는 게 아니라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우리의 상식 체계에 통합해가지고 양자역학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선 심지어 물체가 존재하는데 위치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양자역학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치가 없는데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아인슈타인은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읽으면서 제일 이제 이해 안 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측정을 하는 순간 위치가 정해진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 나오잖아요.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말은 웬만한 뭐 교양 시민이면 다 들어는 봤어요. 근데 아마 그리고 그게 뭔데 그러면 설명은 못해. 근데 여기서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슈레딩거는 이제 그 양자역학의 방정식을 만든 이제 과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책에 보면은 또 상당한 페이지는 아니죠. 한쪽을 할애해가지고 슈레딩거의 여성 편력을 또 쭉 늘어놓으셨더라고요. 하도 유명한 그. 자, 둘 다 얘기하죠. 뭐. 일단 네. 우리가 지난 1부에서는 딱 하나 이제 건졌잖아요. 교양용으로 물리학은 내 내 덩어리다. 자,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 얘기 한 뭐 몇 분이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사실 그 아까 하셨던 질문과 관련이 돼요. 즉 우주를 둘로 나누면 안 될까? 원자의 세계,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 근데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렇게 나누는 순간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역설이에요. 슈레딩거 고양이가.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이른바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현재 정통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정하면 학교에 있기가 힘든데. 지금까지도 정통 해석이에요? 다수설인 거죠. 다수설. 물론 이제 초기에 코펜하겐 해석 모습 그대로 지금 있지는 않고요. 네. 그게 그 뒤에 발전하고 좀 많이 모디파이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코펜하겐 해석의 틀이 지금도 다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시와 미시를 나눈 다음에 편의적으로 미시는 양자역학, 거시는 뉴턴역학 이런 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의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게 거죠. 측정할 때 그 미시 세계는 측정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위치를 갖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측정을 하면 거시 세계, 우리 같은 거시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답으로 이제 귀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인데 이게 맞으려면 일단 그 이분법이 가정이 돼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그 슈레딩거 고양이는 그 자세한 얘기까지 하나요? 그 세팅 같은 거. 말씀해 보세요. 슈레딩거 고양이가 도대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똘똘한 초등학생이
무슨 과학책을 읽다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얘기를 본 거죠. 근데 뭐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빠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물었다고 칩시다 이제. 사실 그 슈레딩거 고양이의 역설 문제에서 고양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은데 고양이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네. 고양이를 나중에 이제 잠깐 넣을 텐데 기본 세팅은 이래요. 기본 세팅은 그 여기 양자역학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그게 뭔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냥 이 시스템이 A 또는 B 두 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만 할게요. 네. A, B도 어려운가? 왼쪽 오른쪽 할까요? 왼쪽 오른쪽. 네,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녀석이 왼쪽에 있게 되면 우리가 여기 어떤 추가적인 장치를 달아서 이게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장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왼쪽에 있게 되면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오른쪽에 있게 되면 이 장치가 독약이 들어있는 병을 깨트려요. 네. 물론 다른 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고양이 때문에 이런 짓을 네네. 하는 건데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아무 일도 없고 오른쪽에 있으면 독약병이 깨진 거죠. 그래서 네. 독가스가 막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필요한 겁니다. 네. 아직 이게 고양이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고양이 살아 있을 거고 살아있는 고양이를 넣은 거죠. 네. 그다음에 병이 깨지면 그러면 고양이는 죽은 거예요. 독가스를 마시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왼쪽 오른쪽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뭐 여러분이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저희가 양자역학에 정말 이상한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양자역학에서는 동시에 왼쪽 오른쪽에 다 앉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 검출기가 이 시스템이 왼쪽과 오른쪽에 동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독약병은 동시에 안 깨지고 깨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고양이도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코펜하겐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조차도 아예 말도 안 돼. 고양이는 거시 세계니까 우리 경험이 맞게 행동해야지. 죽음은 죽었고 사람은 살았지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안 돼 라고 답을 할 텐데 그러는 순간 이제 줄줄이 다 안 되는 겁니다. 독약병도 그렇게 못하고 검출기도 그렇게 못하고 여러분조차 심지어 양자역학 시스템조차 동시에 왼쪽 오른쪽 앉을 수 없다고 하면 양자역학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 이 우주를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로 나눠놨는데 슈레딩거 고양이 역설이란 건 이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을 하는 순간 바로 모순이 발생해서 양자역학이 처음에 주장했던 그런 중첩, 동시에 여기저기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좀 미치는 거. 사실 이 역설이 1935년에 나왔는데 한 50년 가까이 이 역설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 금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말대로 미시세계랑 거시세계를 나눌 수 있다라고 치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금 김상욱 교수님이 설명을 한 것처럼 고양이는 분명히 거시세계의 일원 아니냐. 근데 그 고양이가 죽고 사는 문제를 미시세계의 어떤 실험 장치랑 연결을 시켜놓고 보면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도 거 그렇게 할 수 아니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슈레딩거의 여성 편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 그 복잡해서 저도 이제 그 봐야지 이름들이 주르륵 나와요. 몇 명의 여자를 사귄 겁니까? 그걸 정확히 알 수가 있을까요? 그 기록에 남아 있는 것만 제가 봐도 중요한 사람만 추려도 6-7명이 나올 거예요. 6-7명. 네, 최소한. 아니 근데 그 6-7명이 그냥 뭐 바람둥이 6-7명 그 정도가 여자랑 아니죠. 사귀는 게 같이 뭐야 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애를 다 낳고 애 낳고 심지어는 그 자기가 그 여자랑 바람을 펴가지고 낳은 애를 그 남자의 본 남편이 키우고 막장 드라마고. 예. 예, 그뿐이 아니라 뭐 자기 동료죠. 동료의 그 부인과 바람도 피우고 그 바람 피우다가 애가 생겼는데 그 애랑 그 바람 피운 여자랑 자기 진짜 부인이랑 같이 살기도 하고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그 애를 갖고 있는 바람 피운 여자가 집을 잠깐 나가니까 또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기도 하여튼 뭐 너무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리학자들이 좀 여성 편력이 뭐 좀 있는 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없는 유명한 거죠. 다들 그렇지 않죠. 근데 이상하게 그 양자역 그 저거 아니야? 동시에 이렇게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으니까 슈레딩거는 이 여자 집에도 있고 저 여자 집에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것도 이상한 게 이제 양자역학 방정식을 이제 거의 동시에 만든 사람이 하이젠베르크와 그다음에 슈레딩거인데 네. 둘 다 스캔들이 있잖아요.
이제 하이젠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히틀러 나치에 부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혹은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막 회자되고 있는 과학자고, 슈레딩거는 이제 그 여성 편력을 통해서 또 계속 또 그 회자되는. 교수님이 이제 양자역학 얘기만 계속 쓰면 독자들이 포기할까봐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네네. 딴 얘기, 딴 얘기들을 이제. 재밌는 얘기들을 더 사실 넣으셨죠. 양자역학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가 지금 아까 연도를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정말 그 격동의 시대였을 그렇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두 번,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양자역학의 창시자들이 그 처음에는 각 나라에서 서로 협력해서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지만 곧 27년이었으니까 10년만 지나면은 서로 이제 총칼을 들고 적으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시 그 유태인 과학자들은 다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유태인이 아니었던 독일 과학자들은 독일에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전쟁과 동시에 각 나라에서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 싸워야 되는 입장이 하이젠베르크 됐죠. 같은 경우도 원자폭탄 같은 하이젠베르크는 걸. 이제 아주 정통 아리아이니까 네. 독일에 남았고요. 그 원자폭탄 실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려고 하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추진될 때 독일이 과연 5년 내에 뭐 만들 수 있을까 폭탄을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거론됐던 이름이 하이젠베르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똑똑한 과학자가 독일에 있다는 것.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쟁과 함께 다 좀 고초를 겪거나 또는 영웅이 되거나 이런 또 인생이 많이 갈리죠. 하이젠베르크는 전쟁 끝난 다음에는 완전히 국제적으로 그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일에 남은 많은 과학자들이 그 나치의 부역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책에서도 종종 나오지만은 그 미국에 갔었던 유럽 과학자들의 또 상당수는 또 그 뭐 메카시즘 때문에 이제 소련의 간첩으로 또 막 지목을 받으면서 또 고생을 그러기에 하기도 제일 하잖아요. 편했겠죠. 마치 네네. 우리나라의 제일동포 같이 네. 거기 안타까운 또 역사와 같이 가고 있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책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또 교양 아이템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렇죠. 뭐 그것도 조금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아니 초등학생 5학년 학생이 신문 보는데 맨날 뭐 삼성전자 뭐 반도체가 어쩌고 뭐 나온단 말이죠. 근데 학교에 가서 도체와 부도체 이거 배웠단 말이죠. 근데 신문에는 반도체가 나오니까 아빠 반도체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물체고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통하지 물건인데. 않은 물체인데. 반만 통하는 게 무슨 말이야? 아마 근데 도대체?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반도체랑 양자역학이 무슨 상관이지라는 것도 처음 아시는 분들 많으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거를 엮어가지고 예, 반도체란 이런 거다. 예. 사실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물질은 크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도체와 부도체. 끝. 이게 다예요. 도체와 부도체. 그럼 도체는 뭐냐면은 그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전기가 왜 흐르냐면은 그 안에서 전기를 전달하는 물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있으면 도체, 자유전자가 없으면 부도체예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럼 일단 자유전자가 어떻게 생기냐면 그게 사실 처음에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물질을 이렇게 보시면 주변에 금속이 있으면 그게 보통 다 도체인데 금속 안에 어떻게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까? 그러게요. 그렇게 딱딱한 물건인데 뭔 자유전자가 돌아다닌다는 건지. 사실 금속 내 또는 도체 내의 자유전자를 이해하는 양자역학적인 방식은 이래요. 아주 간단한데 사실은 아까 그 전자 또는 원자와 같은 양자역학적인 물체들은 동시에 왼쪽 오른쪽에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유전자는 대충 이런 식의 상태에 있어요. 그 물질 안에는 수많은 원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원자들의 전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전자의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방 안에 여기저기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방 안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자유전자의 상태예요. 아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중첩 상태로 전자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중첩 상태인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그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도록 중첩이 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를 특별히 그 밴드라고 부르는데 전 공간에 퍼져 있는 양자역학적 상태를 전자가 갖게 되면 그러면 그 전자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전자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양자역학이 결정해요. 상태를 쭉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이 도체, 그런 게 없는 게 부도체예요. 이게 다예요. 그럼 반도체는 뭐냐면은 사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는 부도체예요.
기본적으로는 부도체. 기본적으로는 네. 부도체다. 그 얘기는 자유전자가 없다는. 없어요. 근데 자유전자가 없지만 자유전자가 되도록 전자들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전 공간에 퍼져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런 상태의 전자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상태가 저 높은 에너지에 있는데 대개는 그래요. 대개는 그 양자역학에서 에너지 여기 너무 길어져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의 표정을 보고 아 저놈이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부도체라고 할지라도 외부에서 에너지가 주어지면 자유전자 상태로 갈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부도체는.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물이 끓면서 막 수증기가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비유를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뭔가 하여튼 특정한 상황에서는 도체로 변할 수 있는 부도체 그런 게 반도체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도체는 그냥 공짜로 이미 자유전자가 있는 거고요. 예. 부도체는 뭔가 더 해줘야 예.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조금 생겨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얼만큼의 에너지를 줘야 얘가 좀 전자가 생기는지에 따라서 그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자유전자가 안 생기는 게 부도체고요. 네. 네.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얘가 조금 자유전자가 생길 수 있으면 반도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도체 비슷해질 수 있는 부도체를 반도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그 조금만의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공짜로 에너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태양광 네네. 그렇죠. 또는 현재 우리 주위의 온도가 아마 지금 다 춥다고 그러실 것 같지만 물리학자가 보기에는 그 절대 온도로 270도 가까이 되는데 네. 영도가 273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음. 주위에 온도가 있다는 게 물리학자가 이게- 볼 때는 굉장히 뜨거운 날씨군요. 그렇죠. 네. 영하 270도가 돼야 이제 좀 춥다고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영도는 상당히 높은 온도인데 이 에너지는 공짜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에너지면은 어느 정도 그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생기는 물질을 부도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도체는 원래 반도체. 반도체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도체였지만 우리 주위의 공짜 에너지 때문에 도체까지는 안 가더라도 약간의 전자가 생겨서 도체 성질을 약간 띌 수 있는 물질.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했다고 이제 보는데 그러면 그 반도체라는 물질이 왜 컴퓨터에서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죠. 사실 컴퓨터를 너무 복잡한 기기로 생각하셔서 그런데 컴퓨터는 저희 같은 물리학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기계거든요. 교수님은 컴퓨터는 잘 다루세요? 그건 또 다른 그건 얘기죠. 딴 문제고. 그건 다른 문제죠. 이해를 하는 거랑 굉장히 단순한 기계인데 잘 못 다루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잘 못 다루니까 그렇죠. 네. 컴퓨터는 어떻게 단순한 기계입니까? 그 컴퓨터는 결국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 안 하니까 네. 전기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만 제어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저희가 아까 제가 전자기학이란 말을 했잖아요. 네. 전기장, 자기장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또 하나가 저항인데 그래서 전기장의 에너지, 다음에 자기장의 에너지, 다음에 저항은 그냥 마찰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전기를 제어하는 모든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제어하는 장치를 축전기라 그러고 자기장을 제어하는 장치를 코일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저항은 그냥 저항이죠. 그래서 전자기학은 이 세 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컴포넌트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스위치예요.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사실 말하는 컴퓨터는 거죠? 스위치예요. 끝. 이게 다예요. 자,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그 되게 이상해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런 장치라고 생각해요. 컴퓨터라는 거는 무언가 내가 여기에 입력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자를 이렇게 손으로 찍으면 여기 스크린에 문자가 찍히잖아요. 이건 내가 무언가를 입력했는데 컴퓨터가 그 입력을 실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놓은 거예요. 네. 네. 이게 컴퓨터가 하는 모든 짓이거든요. 네. 그러면 입력과 출력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모든 입력과 출력은 우리가 언어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써라, 지워라, 움직여라, 불 켜라, 뭐 모든 것들은 해야 되는 행동들을 그 모든 문장은 적절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한글로 쓸 수도 있고 영어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문자는 다 알파벳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한자도 2만 개의 알파벳이 있죠. 네. 모든 알파벳은 숫자로 대응시킬 수 있어요. A를 1, 그렇겠죠. B를 2. 네. 예. 모든 숫자는 십진법 숫자는 이진법으로 쓸 수 있어요. 0과 1로. 0과 그렇죠. 1로. 네. 결국 컴퓨터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0과 1로 된 문자열이 들어갔을 때 또 다른 0과 1의 문자열이 나오는 겁니다.
입력도 어차피 0과 영과 1로 이루어진 거니까 명령어고 왜냐면 출력 변환할 수 결과도 있으니까 0과 그렇죠. 1로 결국에는 네. 그럼 이제 0과 1을 과연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인데 0과 1을 실제 전자기학 또는 여기 이 컴퓨터 모든 전자장비에서는 전기가 흐르면 1,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0. 아니면 0. 그래서 그러니까 스위치를 켜면 1. 바로 그거죠. 끄면 스위치를 0. 키면 1, 끄면 0, 1, 0, 1, 0, 1, 0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거나 이럴 때도 다 0과 1의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거를 끊었다가 다시 연결했다가 하는 장치만 추가로 되면은 그런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그런 장치를 트랜지스터라 그래요.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그 외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전기를 흐르거나 끊거나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장비만 있으면 되는데 장치만. 네. 근데 그 장치는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바로 지금 벽에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불이 켜지고 네네. 네. 스위치 내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이미 컴퓨터가 될 수 있어요. 걸어도. 그것들을 대신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은 단지 이런 스위치들을 이런 작은 곳에 아주 많이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같은 거는 메모리가 뭐 4기가 바이트? 네. 기가바이트면은 이게 기가가 10의 9승인데 1하고 0이 9개 있는 거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90개의 스위치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90억. 90억 개. 네. 예. 9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작게 스위치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도체는 흐르는 거고 네. 다음에 부도체는 흐르지 않는 거고 반도체는 그 중간에서 얘를 자유전자의 양을 조절하거나 해서 전기를 흐르거나 그 제가 흐르지 이해한 게 않거나. 맞나요? 그러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가령 새끼 손가락 손톱만한 조그만 칩 뭐 이런 어떤 판때기 위에 한 100억 개의 스위치가 오거록오록 그렇게 다 모여 있는 것이라서 거기에서 그 100억 개의 스위치 중에 일부가 그 다 01, 01, 01 숫자로 이렇게 막 주죽박죽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명령어를 넣으면 거기에 그 스위치 중에 100억 개 중에서 뭐 한 27개의 불이 켜지고 또 뭔가 출력이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스위치 또 한 5,000개가 불이 이렇게 01, 01, 01 막 해가지고 또 껐다 나타나고 켜졌다 껐다 켜졌다. 껐다 계속 켜졌다 그러고 반복하고 있는데 막 그런 거예요? 예, 실제 저희 컴퓨터에서는 그 100억 개를 다 제어합니다. 100%로 제어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어가 될 때 크기가 양자역학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데 조금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컴퓨터를 초창기 컴퓨터는 엄청 컸죠. 스위치가 지금 제 얘기에서 작아지는 건 중요하진 않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죠.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작게 만들 때 반도체를 이용한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컴퓨터가 작아지지 않는다. 작아지지 이건 나가지 맞는 거죠. 않는다.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개쯤 되는 스위치가 필요한데 무슨 게임 같은 걸 우리가 근데 하려면 그걸 이따만한 무슨 교실 몇 개만한 크기로 만들 아 그러면 수는 야 진짜 그러면 저 게임 같은 거 한번 하려면은 무슨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 가가지고 네, 혼자서 해야 되는데 초기에 컴퓨터는 그 그랬죠. 교실 크기만 네, 했어요. 네. 그때 애니악이라 그래서 그때는 진공관이 트랜지스터였고요. 그럼 물리학과 나와서 반도체 만들고 이런 사람도 많겠네요. 삼성에 가면 제 동기들은 많이 가 있죠. 아, 널려 삼성전자에 가면 어우 물리학과를 아까 그 얘기 하신 물리학과 가면은 어디 갈 수 있나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데 많이 갈 수 있다고. 제가 모든 곳에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포함하는 거죠. 왠지 모든 곳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별로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까 처음에 C를 말씀하셔가지고 네. 전자까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아 삼성전자. 네. 근데 이게 그런데. 그 반도체를 근데 그런 엄청난 것들을 조그맣게 만들려다 보니까 양자역학의 문제가 거기에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직접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반도체가 작아질 때 양자역학적 문제가 나오고요. 네. 현재 그것이 기술적 한계에서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에 현재 와 있는데 근데 지난 한 2, 30년간은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반도체의 이런 특성을 사용해서 제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안될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네, 그만해요. 네, 어려워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양자 컴퓨터장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랑 또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어려워요. 네, 이제 그게 더 작아졌을 때 지금 반도체를 계속 작게 하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다라고들 하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사실 더 작아지는 거에서 나는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 그 알고리즘이 그 현재의 모든 데이터는 어느 한 순간에 데이터가 0 또는 1. 네.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0과 1. 아 맞아요. 그 차이예요. 그렇죠. 그 차이. 예, 예. 하드웨어에서 물론
다른 식으로 구현되겠지만 그 양자 그, 컴퓨터가 생기면은 그럼 빨라지나요? 연산이 혹시?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라질 거고요. 그러니까 빨라지는 영역들이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제일 우리가 쉽게 드는 예가 그 검색 예를 드는데 검색이란 것이 물론 머리를 잘 쓰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색의 철학은 이런 거죠. 여기 100명의 이름이 쭉 있다 그러면 그중에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럼 사실 처음부터 한 명씩 쭉 비교해서 대조를 네. 하는 거죠. 예, 대조를 해서 재수 없으면 100번째고 네네. 운이 좋으면 첫 번째겠지만 평균 한 50번은 찾아야지만 그 검색이 완료될 수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소팅이 전혀 안 돼 있는 데이터라면 그렇죠. 네.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쓰겠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양자역학을 사용하면은 어떤 식으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냐면은 100개의 이름을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아, 어쨌든 동시에 있을 건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하려면 100개의 메모리를 동시에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워서 이제 조만간 되지 않겠지만 그 양자 원칙적으로 컴퓨터라는 그래요. 거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아니요. 거고. 지금 만들어 파는 회사도 있죠. 그래요. 근데 그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제 책에도 이제 그 논란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양자 저거는 진짜 양자 컴퓨터가 아니다. 뭐 이런 논란. 네. 뭐 르네 마그리트 그림 같은 제목이네요. 아무튼 양자 컴퓨터 얘기하려면 길어져요. 근데 지금 논란이 많지만 최근에 그 각종 IT 기업들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지금 서로 앞을 다투어서 자기들이 곧 양자 컴퓨터 시장을 곧 그 선점하겠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 CES 2018에서도 인텔 CEO가 나와서 손으로 49비트 양자 칩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가장 앞서간다는 식으로 작년 말에는 구글이었던 것 같네요. 네네. 구글에서 50비트를 만들었다고 주장만 하고 보여주지 않았었고요. 지금 서로 막 각축을 벌이고 있죠. 자,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책은 어쨌든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고 책은 어렵지 않아요. 재미있게 읽으면서 네. 전혀 몰랐던 정말 1도 몰랐던 어떤 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뭐 이런 거구나. 그리고 물리학이나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좀 양자역학이나 좀 전혀 낯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도 걔도 이렇게 바보 안 되고 대충 그래도 맞장구는 좀 쳐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이런 책. 책 중간중간에 사파가 또 흥미로운 사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네. 네. 저는 그 어디 저 무슨 외국의 유명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들을 모아놨나 했더니 네. 책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 그린 것도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막 그 퀀텀 하이쿠 같은 그런 시 같은 시도 양자역학을 쓰시더라고요. 파드로 네. 한 시 같은 것들도 있고.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이죠. 제가 얼마나 이거를 일반인들이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까 해서 퀀텀 소네트 소설도 짓고 정말 뭐 앞에는 네. 소설도 있고. 네, 처절합니다. 맞아요. 처절해요, 맞아요. 진짜. 네. 그 이제 퀀텀 리프라는 우리 이제 보통 그 양자역학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뭔가 크게 뛰는 도약, 뭐 큰 변화 이런 거 할 때 쓰는 말인데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읽으면 제일 좋을까요? 우리는 이미 읽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처음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약간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양자역학에 대한 약간의 그런 굉장히 큰 장벽을 느꼈거든요. 그 물리도 낙제인데 물리에서 가장 어렵다는 양자역학을 내가 이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장벽이 있었는데 물포자 YG 물포자 YG, 물포자 YG가 이 김상국의 양자 공부를 읽었을 때 양자역학이라는 게 어렴풋하게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소에 물리나 과학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근데 그게 과학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양자역학은 누구나들 다 얘기를 하고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하고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양인들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법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도전이라는 거창한 말을 쓸 만큼 그게 장벽이 높은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모르겠으면 넘기면 됩니다. 네. 이거를
이거 읽는다고 양자역학자가 뭐 될 것도 아니고 뭐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소설책 보는 기분으로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천사를 쓰기 위해서 책이 나오기 전에 원고 형태로 그 거칠게 봤었고요. 이번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봤었는데 그 전에 이제 JYP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이해는 할 수 있을까? 이제 일단 시도는 했는데 내가 이해는 할 수가 그래서 내가 그냥 넘기면서 그냥 즐기시면 돼요. 맞습니다. 네. 페이지가 넘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네. 근데 딱 그런 느낌으로 읽으셨죠. 네, 재밌었어요. 예, 그리고 중간 중간에 당연히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딱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곳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네. 예, 필요하면은 또 그 부분은 다시 읽어도 되는 거니까. 그 하여튼 물리학이나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얘기가만 나오면 왠지 난 전반적으로 교양 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엔 어디 구멍이 하나 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미싱 링크도 아니고 나의 빈틈이라고 생각했던 분, 그걸 채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그러니까 강추하는 책입니다. 그 뭐 김상욱 선생님이 과학 공부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양인들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지 않으면 뭔가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혹은 현대 과학의 근간이 되는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1도 모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뭔가 언밸런스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역시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자역학이라는 주제 자체가 네. 되게 신비로워 보여서 그런지 맞아요. 아이들은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 저희 세대는 고등학교 때 양자역학 같은 거를 거의 안 배웠죠. 배우지 않죠. 양자역학을 빛이- 화학 시간에 네. 조금 아마 빛이 오비탈 입자냐 뭐 파동이냐 정도 이렇게 몇 마디 배우고 나오긴 나옵니다. 던 것 같은데 빛의 입자성 이런 거 배우지만 네. 요즘은 조금 더 많이 배우겠죠. 아무래도 고등학생들도. 그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제 네. 물리 2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물리 2를 선택하는 사람은 전국에 뭐 3%, 2% 아, 거의 선택 안 하기 때문에 어, 예, 많이 알기 힘들 겁니다. 그 물리 원에서 물리 원에서 물리 원에 좀 나오긴 나와요. 물리 원에도 좀 나오고요. 어쨌든 물리 과목이라는 거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물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니네가 고등학교 물리 1에서 배우고 있는 그 물리 그리고 아까 저 선생님에 따라서도 편차가 크다 그랬는데 하여튼 물리 1 보면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이런 책을 보면은 아 이게 물리학이라는 게 이게 됐다 재밌는 거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쓰신 거죠? 물론이죠. 더 나아가서 사실 꼭 이공계 쪽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양자역학이 당시 유럽 사회에 서양 사회에 줬던 그 사조 그 예술에도 큰 영향을 줬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1920년대 중반이라는 그 시기가 서양에서는 예술에서는 그 초현실주의가 나오던 시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의 그림들을 보면 당시 그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들, 예를 들어 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 가운데서도 네. 그 화병을 그렸는데 화병에 이렇게 꽃이 있는데 그 꽃 안쪽 안에는 바깥에 있는 나무가 그려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제가 뭐 양자역학의 중첩이라고까지 확장해서 얘기 안 하겠지만 물론 꿈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해석을 어쨌든 네. 그런 종류의 어떤 모순되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막 동시에 그리거나 얼굴은 뭐 어리우고 뭐 몸뚱아리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막 혼란스러운 그런 개념들이 나오던 그 시기가 초현실주의 뭐 당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다 양자역학 시기와 같이 맞아 있는데 물론 두 집단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참 밝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믿어요. 예,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칸딘스키도 썼지만 칸딘스키도 자기가 그 원자가 쪼개진다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서는 큰 충격이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시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문화에 충격을 받지 않았거나 좀 적게 받은 것 같은데 서양 사회에는 그 예술에도 큰 영향을 줬고 사람들 사고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줬고요. 아니 그래서 저도 그 뭐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오늘은 전혀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얽힘 현상 같은 얽힘이라고 하는 또 그 양자역학 그 고유의 또 현상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 서양 철학에도 영향을 크게 주죠. 그건 예. 이제 실제성에 부정을 하는 네, 예. 그러니까 존재론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과학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예.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1부, 2부가 있는데 1부는 이제 그 양자역학 개념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2부는 이제 양자역학의 응용
혹은 뭐 양자역학과 최전선. 관련된 최전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잠깐 나왔던 양자 컴퓨터 얘기도 잠깐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세계 이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영화라던가 여러 소설의 모티프로 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양자역학과 다세계 이론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매트릭스 뭐 이런 영화. 네, 한 챕터를 또 할애해서 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저희가 오늘 110번째 지금 책걸상인데요. 110회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녹음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최장 시간을 아마 기록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 중에서 아주 일부밖에 못 들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그리고 또 이게 책이 또 그렇다고 해서 두껍냐 하면은 두껍지도 않아요. 300페이지. 네, 거의. 딱 300페이지인데 본문은 한 270페이지 네. 정도. 이 300페이지가 넘어졌으면 아마 이 방송이 성사가 안 됐을 거예요. JYP가 두꺼운 책을 극혐하거든요. 극혐. 사실 쓸말이 많았지만 네. 자 오늘 양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즐거운 독서였습니다. 네, 김상욱 교수님의 김상욱의 양자 공부를 가지고 오늘 이제 그 주인공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그냥 한 가지 당부를 하자면은 그 양자역학이라는 어려운 학문 때문에 질에 겁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진짜 가벼운 인문 교양 도서를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어들고 찬찬히 읽다 보면은 의외의 독서하는 경험 그리고 또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경험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책걸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상욱 앞으로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자주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